네, 반갑습니다. 예,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이 압축 강의는 올해 지금 18강으로 지금 강의 계획서 나갔죠. 예. 예상은 12강, 6강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6강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민소는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지금 편집 중이고요. 예.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의 진도 나갈 것 같아요.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1시간당 15페이지 정도. 예. 예, 빨리 나갈 거고, 수강 대상은, 이건 뭐 핸드북 강의죠. 그쵸? 예, 핸드북 강의고, 예. 예, 양양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 그 다음 뭐 졸시 대비 생각하시는 분들, 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나갔던 유인물이 이제 두 개인데, 민사 절차론하고, 저기 있습니다. 민사 절차론하고, 그 다음 8회 변시 사례형 문제 나왔습니다. 8회 변시 사례형인데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뭐 게시판인데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일단 총평은 민소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그 다음 민법도 꽤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까다로웠고 최신 판례 그러니까 민법은 대신에 이제 판례를 알면 크게 다 뽑는 데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 민소는 제가 봤을 때도 출제어도가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출제어도 헷갈려.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것인가? 뭘 요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되게 오래된 판례, 구석에 있는 판례들도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배점이 올해 민소 배점이 거의 100점까지 올라갔어요. 민사 1문에 보니까 50점, 100점이고요. 그리고 이 50점이 그냥 소멸시효 문제였어요. 그냥 완전 소멸시효 문제고, 쟁점 조금 이따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민법 민소 조금 사례형 많이 어려웠고, 그 다음 뭐 기록은 상당히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평이. 그 사행 취소, 뭐 매매 예약 취소에 이제 주등기 말소, 그게 이제 중요 프레임이었고,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으로 전부금이 붙어 있던 거, 그게 핵심인데, 그 쟁점 두 개를 아마 맞추지 못하면 기록은 중타가 아마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시판 이런 데 보면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기본소로 가야 되지 않는가? 기본소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는 제가 고시 공부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우면 뭐 무조건 기본서 가자. 다는컨대 기본서로 가면 여러분들 그 기본 전제가 기본서를 보되 선택형 문제집도 당연히 보시는 거고요. 사례형 문제집도 보시는 거고 기록형 문제집도 보시는 거예요. 이걸 다 본다는 전제 하에서 핸드북 대신에 기본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늘린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고 공부량이야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봐야 될 자료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 강의 수강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불이탈을 맞춰가지고 고득점을 내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자격 시험은 그렇습니다. A급 쟁점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이거 못 맞추면 까라 고민해야 되고요. B급 쟁점을 잘 써야 고득점이 나와요. 고득점. CD급 쟁점 있죠. 이건 제대로 못 쓰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소위 불이타하는 건데. 불이타 1000명 들어가서 10명 쓰는 시험 있잖아요. 1000명 들어가서 10명 쓰는 이런 불이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민사 절차론 들어가기 전에 올해 쳤던 그 8회 변시 문제 있죠? 8회 변시 문제. 제가 해설은 안 할 거고요. 해설은 안 할 건데 출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본서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1문의 1 한번 보시면 1문의 1은 압류의 경합 전무명령 무효의 사안에다가 연대 채무하고 보증 채무 연결해서 출제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압류의 경합 가지고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건데 육회 변식 기록형 나왔던 문제입니다. 육회 변식 기록형에 그대로 출제됐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1문에 1에 2문 있죠. 2문 이제 가압류의 시효 중단효하고 효력 발생 요건 묻는 문제였는데 이건 모든 기록 교재에 다 있는 판례예요. 모든 기록 교재에 다 있고 이게 교수님들 책에는 잘 없어요. 교수님들 책에는 잘 없고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민사재판 실무예요. 민사재판 실무. 이 민사재판 실무 베이스가 여러분들 보시는 강사님들 만들어 놓은 다 뭔가 기록 교재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판례. 기록 교재 판례. 그 다음 1문의 2인데 재판상 화해고요. 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시적 범위 사안 아니냐, 객관적 범위 사안이냐. 제 생각은 객관적 범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제한 기판력 설에 따라서 기판력이 저촉돼 가지고 말소를 구하는 후소 청구는 모순되니까 기각된다. 요렇게 객관적 범위고. 자, 출처 올해 팔모죠, 그쵸? 2018년 팔모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객관적 범위냐 시적 범위냐에 이제 양갈래로 나갔는데 최소한 반땅 이상은 어떻다? 맞춰야 되는 문제. 아예 반땅 이상은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문의 1에 2 A 추후 보완 상고인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이건 판결의 효력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사는 형식은 추후 보완 상고이지만 그 실질은 상고였습니다. 실질은 상고였어요. 이 판례는 좀 구석에 있는 판례였고 그 다음에 3문 반소 청구 이거 예비적 반소죠, 그렇죠? 예비적 반소예요. 이거 뭐 없는 데 없죠. 그리고 이거 맞추기 힘들어. 이거 맞추기 되게 힘들어 이거. 그 다음에 1문의 3인데 1문의 3 종중 성명권 대표권 인지 심리하에 한다. 손은 적법한가. 직권조사 사항이네. 이거 판례 쓰는 문제고요. 그 다음 종중의 요건.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지만 비법인 사단 중에서는 성립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죠. 완화되어 있어서 당해사는 종중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였다라고 포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종중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쓴다 하더라도 한 1점 정도 감점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틀려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절대 아니란 얘기야. 절대 아니에요. 직권조사사항 써야 되고 종중의 요건 부가적인 점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게 소집통지 결의죠. 소집통지 결의. 모든 책이 다 있습니다. 이거. 모든 책이 다 있고. 그 다음
자, 추가적 사실관계의 이문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갑종준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위헌한 판단에 항소심은 주의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예. 예비적 병합의 항소죠. 이게 작년 8문과 신문가에도 나왔어요. 예, 작년 8문과 신문가에도 나왔고, 예. 이건 아마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찍었을 겁니다. 예, 거의 다 찍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추가적 사실관계 3번 문제가 예, 상당히 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양도가 됐고 또 변론 종결 이후에 또 양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정은 변종전 양수인에 해당, 변종전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예. 그 판례의 법률에 이제 쓰는 문제인데,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 계속 중에 등기가 등기가 예, 이전된 경우는 어떻나? 예, 인수 승계가 안 되는 사안이죠. 그렇죠? 예. 추가적 승계가 안 되는 사안. 따라서 정은 예, 별소 제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무가 이 진짜 뭐 67년도 판례 하나 있던데 변종전 승계인으로부터 다시 변종후에 양수한 승계인은 변종후 승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럼 얘는 뭐다? 예, 변종후 승계인의 예외에 해당해서 다시 말소 청구, 예, 별소 제기가 예,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별소 제기 답인 것 같고요. 예,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시영 교수님 책이 없더라고. 없어요. 예, 없어요, 이거. 예. 이 정도까지 구석에 있는 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해요. 예, 힘들어서 안 돼. 자, 이 문제는 어디서 결판 나느냐? 변종전 승계인 법리 썼느냐? 변종후 승계인 법리 그냥 예, 제대로 썼느냐에서 예, 결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판 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추정 승계인 쓰신 분들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진술을 안 했거든. 문제에 진술 얘기가 없어요. 예. 추정 승계인 얘기도 뭐 질문을 제가 좀 받았는데 변종전에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 종교로 승계인으로 추정하는 건 맞습니다. 218조 2항에 추정하는 건 맞는데 이 변종 후 승계인 추정은 굉장히 약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 변종 후에 변종 전에 승계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어떻다? 예, 봉멸됩니다. 예. 그래서 추정 승계인까지 쓰시려면은 예, 예, 추정이 뭐 어떻게 됐다? 예, 봉멸됐다는 것까지 답안지를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봉멸됐다. 예. 그런데 추정 승계인 쓰면서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정은 추정 승계인 법리에 따라 변론 종교로 승계인으로 본다라고 쓰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변종전 승계인, 그 다음 변종 후 승계인의 각각 예외의 법률을 묻는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무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어요. 예,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 근데 정에 대한 건 어떠세요? 예, 이거 사회 변식 사례 기출 문제예요. 이거 사회 변식의 기출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보면은 강사님 뭐 저도 그렇고 기출 해설할 때도 그렇고 이 추가적 승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해준단 말이야. 추가적 승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을까? 나왔기 때문이니까요. 나온 거고 변종전 승계 중에 인수 승계가 안 되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러면 일단 민사 1문에서 불이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맨 마지막 문제예요. 맨 마지막 문제 정도인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기본서를 끝까지 장악한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 정도까지 하시려면 공부량을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공부를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 자, 이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좋아하는 민법 문제인데 자,
1문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뭔가 이 문제? 예, 무건대리 추인 문제죠. 예, 무건대리 추인 문제입니다. 무건대리 추인 가능하고 단 법조문을 보면 어떻나? 예,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러죠. 예, 제3자의 범위는 예,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죠, 그렇죠? 예.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의 대표적인 예가 등기를 가진 자, 그 다음 뭔가 양도 통지가 간 채권 양수인. 예, 양도 통지받은 채권 양수인이죠. 네, 이건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네,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뭐 뒤에도 나오겠죠. 우리 최근에 했던 판례 중에 그 이중채권 양도에 있어서 무효의 법리 있죠. 이중채권 양도에 있어서 무효. 채권자가 일자 채권 양도를 하고요. 양도 통지를 했어요. 그럼 채권이 어떻게 되나? 아예 넘어가 버렸지. 그치? 예. 2차 양도하고 2차 양도에 따르는 양도 통지를 했어요. 그럼 이 2차 채권 양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무효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아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리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시면 채권 양도 통지까지 있으면 어떻다? 처분행위 끝난 거예요. 처분행위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2문의 1의 2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동의죠. 묵시적 승낙이죠. 묵시적 승낙이고 그 다음에 458조인가 이제 법조문 하나 연결해서 묻는 문제인데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동의 문제는 3회 변제 기출입니다. 3회 변제 사례 기출이에요. 3회 변제 사례 기출이에요. 문제 똑같아요. 면책적 채무인수 그러니까 상속관계로 해서 낸 거지. 상속인 중에 1인이 상속 채무 전부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예요. 근데 채무는 어땠나? 분할 상속이 원칙인데 한 명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어떻게 된다? 그건 면책적 채무 인수가 되고 따라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바로 채무 전액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어떻다? 묵시적 동의가 된다. 요거까지 그대로 출제됐죠. 그 다음 항변은 동시행 항변은 채권자와 요 사이 항변이죠. 동시행 항변 요 사이 항변이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 항변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요렇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법조문 보면 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교과서를 보고 푸는 게 아니야. 교과서를 보고 푸는 게 아니지. 교과서에는 동시행 항변이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민법에 있어서 판례에다가 법조문 하나 붙이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육회 변시에서도 나왔습니다. 육회 변시에서도 공유자 중에 1인이 자기의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효력 뭐 이런 식으로 법조문 묻는 문제. 그 다음 2문의 2죠. 봅시다. 물상대의 문제죠. 전세권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수령을 해버렸죠. 그렇죠? 수령한 거다. 요거는 인도전 압류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하고 판례의 법리죠. 물상대위.
그 다음 그 후단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압류하고 전부 명령이 경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물상대위권이라는 것은 적법한 기간 내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담보권으로서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게 그의 권리의 핵심이죠. 사안에서는 배당 요구의 종계까지 배당 요구의 종계가 도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름 압류 경합처럼 보이나 압류 경합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안 되고 누가 우선 변제권 유지한다? 물상대위권자 우선 변제권 유지하는 건데 자 요거는요 2016년도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016년도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류의 경합이 아니라는 이 우선 변제권 법리 있잖아요. 이건 기존의 교과서에 잘 없어요. 조금 수준 높은 판례예요.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교과서에 수록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통상 그전에는 그냥 압류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만 주로 들어갔었죠. 그 다음 추가적 사실관계 이 상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진짜 이게 사골 문제잖아 우리. 사골 문제잖아요. 모의고사에 2번 나왔어요. 2018년도에 한 번 나오고 2016년인가도 한 번 나왔어요. 17년인가. 모의고사에만 2번 나왔는데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포섭이 안 됐지. 제대로 안 외워가지고. 제대로 안 외워가지고. 저당권 설정 전에 어떻나 채권이 발생하여야 하고 반대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떼요. 먼저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1번, 3번 답이 되고 이거는 뭐 기출에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 2문의 3에 한번 봅시다. 2문의 3에 1문 판례인데 양자간 명의신탁 묻는 문제죠. 뭐 까다롭다면 이제 까다로운 판례고 근데 우리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이기 위해서 신탁하고 요 등기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 명의가 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신탁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실명법 시행을 하면 신탁 무효? 등기 무효지, 그렇지?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얘죠. 한편 수탁자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뭐가 들어갔나? 등기 이전이 됐지만 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신탁 약정이 있으면 어떻나? 이렇게 되면 어떻나? 새로운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요 신탁 약정의 효력도 어떻다? 무효고 이 등기도 어때요? 무효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신탁 약정이 아니라 매매에 기해서 넘어갔으면 어떨까? 누가 처분한 건가? 신탁자가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해 재산은 누구의 소유다? 신탁자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분하게 되면 신탁자 채권자에 대한 사행위가 해당한다는 법이에요. 양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 마지막 판례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네, 2017년도 판례인데 채권자명이 이제 사행 취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등기가 들어갔나? 얘한테 다시 등기명이 이전된 거죠, 그렇죠? 이전됐는데 얘가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해서 어떤 짓을 했다? 처분행위를 한 거죠. 이때 이 판례가 드는 법리가 얘의 처분행위 효력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인해서 등기명의가 복귀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자는 누구지? 여전히 수익자죠. 그렇죠?
누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얘가 권리자고, 얘와 관계에서는 채무자고, 그 다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얘가 권리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대위가 안 된다는 유명한 판례 있죠. 그쵸? 말소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채무자는 소유자인가 아닌가? 아니지, 소유자 아닌 거예요. 한편 채권자 소유자인가 아닌가? 아니야, 얘 소유자 아니야. 얘 소유자 아니야. 그러면 원인무효 말소 청구가 되나 안 되나? 원칙적으로 안 되지. 그쵸? 예. 원고의 본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이걸 원고 본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해가지고 말소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나? 사행위 취소 소송이 답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 청구를 인정해 준 사안이죠. 그 다음 더 나아가 판례 사안에서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왔어요. 이 제3채권자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제3채권자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제3채권자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어. 뭘로 되어 있나? 사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자로.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러면서 판례 이유에다가 사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자라는 건 무언가? 사행위 이전에 피보전 채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합니다. 당해 사안에서는 사행 이전에 피보전 채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서 어떻다? 말소 청구 가능하다는. 근데 이 판례는요, 그 최근 한 1, 2년 동안 나온 판례, 사행위 취소 판례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판례죠. 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까지는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행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뭐 틀릴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까지 안 보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틀리시면 안 돼. 자, 이게 뭐 교과서 봐서 해결되는 건가? 뭐야? 재심판례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재심판례 보면 다 되는 거야. 뭐. 자, 그래서 제가 꽤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책을 보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쵸?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핸드북으로, 갖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굳이 핸드북을 하는 이유는 기본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학생들한테, 기본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 기본서만 봤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객관식 나오면 어떻나? 맞춰요. 사례 기록 나오면 어때? 포섭이 안 돼, 이게. 포섭이 안 된단 말이야. 포섭이 될 정도로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시려면 그 안에 있는 판례의 사실관계까지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변신은 얇게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민사 절차 개관 한번 보시죠. 민사 절차 개관. 작년 번째 강의 들으셨던 분 아시겠지만은 이거 작년에 제가 2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올해 여기서 몇 점 나왔나? 민사 1문하고 민사 1문의 1, 민사 1문의 2가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민사 절차 개관을 하는 이유는 우리 민사, 그러니까 민법이죠. 그쵸? 민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판례는 대부분 뭐하고 엮여 있나? 보존 처분하고 집행하고 엮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보존 처분의 개념하고 민사 집행의 개념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해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다? 하이엔드에 있는 판례들은 그냥 대립다 침만 외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보존 처분의 개념하고 집행의 기초 개념은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올해 문제 보시면 진짜 1문부터 마지막까지 뭐 나오나? 압류전부, 압류전부, 압류전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압류전부의 개념 정확히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민사 절차 개관 개요 한번 보시죠. 민사소송 절차는
유물 갖고 있으시죠? 예,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가, 갖고 와서 보시죠. 예,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처분 절차. 두 번째,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하여 확정하는 본안소송 절차. 그 다음, 본안 판결 선고 이후 판결의 효력을 관철하기 위한 뭐다? 강제 집행 절차. 이렇게 나뉩니다. 자, 보존소송은 근거법률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자, 우리 민사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소멸시효중단, 채권양도 상계죠. 그렇죠? 여기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유형, 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 보존을 위한 보존 처분이죠. 핵심은 형광펜, 금전 채권입니다. 가압류의 청구 채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금전 채권이에요. 종류는 뭐뭐 있나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세 가지가 있죠. 자, 가처분은 형광펜 첫째 줄. 특정물 채권 강제 집행 보존을 위한 겁니다. 청구 채권이 뭐다? 특정물 채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뭐야?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처분금지 가처분. 자, 구체적으로는 특정물 채권을 보존을 위한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뭐예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죠. 계쟁물 가처분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을이 갑한테 매도하고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위 등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위 등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위 등 청구 소송 제기 도중에 을이 병한테 양도 이전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 소송 도중에 안 되잖아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인수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갑과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있나 없나? 없지. 인수승계도 안 되고, 갑병 사이에는 뭐 채권 관계도 전혀 없어요. 전형적인 이중매매 상환이죠. 이중매매 상환인 거예요. 갖고 올 수 있다? 못 갖고 오죠. 그러면 이런 위험은 언제나 발생하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가처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이 가처분은 토지에 관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되겠죠.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이 되면 등기부등본이 어떻다? 등재가 되죠. 그쵸? 갑구에 딱 등재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갑구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얘가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청구채권 뭐죠? 소유등. 특정물 채권이지. 그치? 특정물 채권이에요. 자, 이 상태에 가처분한 상태에서 만약에 소제기를 했고요. 소송 도중에 을이 병에게 어때? 양도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리고 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판결받아서 확정이 되면 병 등기는 어떻게 되나? 가처분에 반하는 등기가 되니까 어때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직권 말소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사이에 판결문 갖고 어떻게? 법원에 가면 그 등기소 가면 되는 거예요. 판결문 확정 증명하고 두 개 딱 갖고 가면 요건 직권으로 그냥 말소시켜 주죠. 계쟁물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특정물 채권이고 이게 7회 변시 기록형이 이제 나왔는데 순차매도 순차매도가 됐어요. 그러면 병은 대위에서 어때? 여기 가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가처분할 수 있어요. 등기명이 현재 누구한테 가 있나? 여기에 당연히 가 있죠. 순차매도하고 등기명이는 아직 X한테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병이 직접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병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다 하더라도 추후 을이 갑 상대로 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서 확정되면 어떻나? 이건 가처분에 반한 등기가 돼서 또 직권으로 말소돼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결 따라 가셔야 돼요. 결 따라 가셔야 돼요. 그다음 둘째 줄. 자, 형광펜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해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에요.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해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때? 나와요. 작년 10월달 기록에 나왔지. 예, 뭐로 나왔나?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보존의 필요성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요. 보존의 필요성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 채권이 특정물 채권이냐 금전 채권이냐라는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 처분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의 어려운 가처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우리 법인 파트 있죠? 법인의 대표이사 파트에 요게 나와 있죠.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쵸? 불이 나니까 뭐가 발생하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거죠. 보험금 청구권. 을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 하면, 그쵸? 이 매매 목적물, 그쵸? 매매 목적물에 가름하여 존재하는 걸로 볼 수 있는 뭐야? 보험금 청구권에 있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쵸? 대상 청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갑한테 보험금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 대상이 날라가 버리죠. 날라가 버리고 얘가한테 돈이 들어가는 순간 재산이 혼입이 되면서 이놈이 쓰면 어떻나?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럼 을은 보험회사에다가 어떤 청구를 해야 된다?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해줘요. 지급금지 가처분. 자, 잘 보세요. 을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추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뭔가?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어떤 청구권을 가지지?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금전 채권을 가지지. 금전 채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능하다? 가처분이 가능하죠. 이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아니라 뭐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자, 이 개념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말소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이죠. 사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원물 반환하게 되면 여러분 등기 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말소하려면 여러분 보존 처분을 뭐 해줘야 될까? 수익자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해놓고 등기를 넘기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보존 처분 처리 과정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처분의 우리 예는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건물 철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 공사 중지 가처분은 뭘까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유명한 사안이 어떤 거냐면 부산대학교 옆에서 고층 아파트를 올렸어요. 그래 보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실에 햇빛도 가리고 시끄러워서 연구가 안 된다 해가지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한 거야. 받아들여 줬습니다.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그게 뒤에 정리가 된 게 몇 층 이상 공사 못하게 신축 못하게 했는데, 자, 아파트 우리 허가 받을 때 20층을 지어야 수익이 나게 된단 말이지. 20층을 지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야. 왜냐 20층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다 해야지 수익이 나는데 15층만 지어 이러면 어떻나? 매출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공사 계속하면 어떻죠? 망해요. 공사를 계속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특히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예. 그냥 시행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예, 망할 수도 있다. 자, 보존처분의 처리 과정은 뭐 신청 심리, 공탁 명령, 보존처분 명령, 예, 뭐 집행. 자, 우리 집행 한번 형광펜 한번. 부동산이라면 어떻습니까? 등기겠죠, 그렇죠? 그다음 채권 등에 있어서 가압류는 집행 방법이 뭘까요? 예, 결정문에 제3채무자의 송달이 되겠죠. 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떻습니까? 예, 올해 시험에도 나온 뭐죠? 집행관으로의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시효중단 효과가 없게 되죠. 예,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본안 판결 선고 이후에 뭐로 바뀐다? 예, 본집행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는 어떻게 되죠? 가압류의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예, 가압류의 순위가 유지가 된다. 자, 구제 절차는 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뭐 취소 신청 등이 있다. 자, 가압류 집행 방법 한번 보시죠. 부동산 가압류는 첫째 줄 등기부에 기입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네, 가압류 신청을 하죠. 가압류 결정을 하죠. 집행을 하는 건데 집행은 아까 등기는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다? 예, 등기가 돼야 된다 했죠. 이 등기의 등기의 방법이 판사가 결정과 동시에 등기소에 촉탁을 신청합니다. 예, 기입 등기 촉탁 신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입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어때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직접 말소 청구가 안 돼요. 요거까지. 말소 청구가 안 돼요. 예컨대 가불병 순차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A가 병이 소유자이라고 오신을 해서 어때? 가압류를 했습니다. 토지에 가압류했어요. X토지 가압류했어요. 그러면 자, 갑을병 순차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갑은 어때요? 을병 상대로 해서 직접 말소 청구를 하고 A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나? 못하지. 어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셋째 줄 가압류 취소 결정을 통해서 등기소에 취소 결정의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에
뭐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내하고 사이에 이제 가압류가 됐어요. 야, 신변호사 마음에 안 든다. 가압류를 팍 한 거지. 그러면 청구 채권이 없습니다라면서 난 어때?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다퉈봐서 실제 청구 채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어떻습니까?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내려오겠죠. 그럼 그 가압류 취소 결정을 가지고 난 어떻게 하면 되나?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취소 결정 확정됐다고 가지고 내면 가압류가 또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 가압류의 취소지 가압류 기입 등기의 말소 청구는 아니에요. 가압류 취소 청구할 때는 주문에 어떻게 들어가나? 가압류에 취소 청구한다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취소를 구합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지.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가압류. 그 다음 채권 가압류. 많이 어려워하시죠. 채권 가압류의 집행 방법은 제3채무자에게 뭐가 송달돼야 된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며 효력 발생 시기가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 거죠? 집행이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고 집행 보존의 효력도 없죠.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아마 요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올 것 같아. 채무자에게 송달됐으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3번 유체동산 가압류. 작년에 내가 이거 한 서너 번 해줬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눈 한번 맞춰보지. 우리 작년에는 내가 몇 번 해줬나, 이거? 한 서너 번 했지? 서너 번 했는데도, 어때요? 시험장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집행관으로의 관념적 점유의 이전 및 채무자의 사용에 대한 허가. 유체동산 가압류가 되면은 가압류 딱지가 붙어요. 가압류 딱지가 딱 붙는데 이 딱지가 붙게 돼 있냐면 점유를 누구에게 이전시킨다? 집행관에게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사용케 한다는 딱지가 딱 붙습니다. 이 딱지가 안 붙으면 어떻게 된다? 가압류의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가압류 집행이 안 된 거죠. 집행이 안 됐으니까 무슨 효력이 없다? 시효 중단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페이지 메뉴에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으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나 안 하나? 안 하죠.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관을 선임해서 점유의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하죠?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변시에 나온 판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예 집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다?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자, 집행에 나아갔으나 집행할 동산이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소멸시효가 한번 중단이 되죠. 집행에 나아갔으나 집행할 동산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이 된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혹시 기록이나 사례에 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말이 있으면 이때 소멸시효 한번 중단된 거니까 속지 마라 라고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집행불능 조서만 생각이 나고 이게 집행불능 조서란 말은 생각이 나고 이게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우리 가압류는 요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한번 보시죠. 첫째, 가압류는 뭐뭐 있다? 동산, 유체동산, 그 다음 채권, 그 다음 부동산. 주로 들어가는 게 부동산. 그 다음 가압류는 효력 발생 요건이 반드시 뭐죠? 집행 완료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시죠. 요 집행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될까? 예컨대 오늘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여기에 시효 완성이었어요.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딱 완료되기 이틀 전에 이제 가압류 신청서를 낸 거지. 그리고 시효 완성되고 판사가 한 일주일 놀다가 결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집행이 났어요.
예, 오늘 문제가 이거였잖아. 자, 시효중단 효과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언제가 기준이 되죠? 신청 시가 기준이 되지. 그러니까 어때? 이건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게 맞아요. 예. 가압류 신청해서 시효 중단이 되고, 단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집행이 필요한데, 집행이 완료가 되면 시효 중단 효과는 언제로 소급한다? 예, 신청 시점으로 예, 소급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판례에서 이제 판례에서 언급하는 게 이행청구 소송은 시효 중단 효과가 소재기시 아니냐? 그렇죠? 예, 소재기 시점이니까 예. 이 법리를 유추해서 가압류도 신청 시점이다. 예. 이게 왜 중요한 판례냐면 2017년도 판례인데 그 전에는 실무가 그냥 신청시라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한번 세게 문제가 되면서 대법원에서 그냥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다툰 거지. 변호사들끼리.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신청이 딱 돼 있으니까 신청이 돼 있으니까 중단된다 하고 시효 중단 가지고 딱히 안 다투다가 이렇게 된 거죠. 뭐 찾아보면 뭐 60년대 70년대 판례 분명히 있긴 있겠지. 하지만 세게 명시적으로 판단 나온 게 2017년도 판례였습니다. 자, 본안소송 절차 이제 우리가 할 거죠, 그렇죠? 본안소송은 뭐야? 민사소송법 관할이죠, 그렇죠? 민사에서 하는 거고 본안소송에서 다투면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그 얘기하는 게 뭔가? 민법 아니야, 그렇지? 나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게 민법이고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 뭐다?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자, 절차 개요는 우리 민소법에서 하겠습니다. 넘기시고 강제집행 절차 한번 보시죠. 협의의 이행청구 소송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뭐가 내려와야 되나? 가집행 선고 주문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가집행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가집행이 나오는 게 통상적인 게 뭐죠? 인도, 철거, 검언청구, 태거죠. 그렇죠? 검언청구, 인도, 철거, 태거다. 철거도 가능합니다. 검언청구인데 사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은 어때요? 이건 형성소송이라서 안 돼요. 이거는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건 가집행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다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가집행이 붙으면 어때? 집행이 가능한 거야. 집행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가압류가 뭐로 바뀐다 이제? 압류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는데 이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는 게 집행권원의 취득이죠. 집행권원이 대표적인 게 뭔가? 가집행이 있는 판결인 거예요. 가집행이 있는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안에서 예컨대 뭐 형성소송이든지 형성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가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말소가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말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이행 청구는 가집행 가능하고 가집행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강제 집행 절차. 본안 판결의 선고죠. 확정 아닙니다. 그렇죠? 집행 권한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자, 민사집행법, 소멸시효중단, 담보물권의 효력, 임차인 우선변제권, 법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강제집행 절차,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해보셨잖아. 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올해 민사 1의 1문에 뭐가 나왔지? 압류의 경합이 나왔지. 그치? 그 다음 민사 2문의 인가에 물상대의 나왔죠. 그쵸? 물상대의에서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법리가 형식적 압류의 경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외형상 압류의 경합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라는 의미고,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뭐가 무효가 된다? 예,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전부 무슨 문제예요? 강제집행 문제였던 거야. 예, 최근에 강제집행 문제를 가지고 민사 1문부터 깔고 나오니까 어렵죠. 결론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뭐가 무효가 되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압류와 전부가 있는데 전부는 무효가 되고 뭐의 효력은 남는다? 압류의 효력은 남죠. 이 압류의 효력이 남으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라 해야 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뭐야? 청구, 가압류, 가처분, 압류 돼 있잖아. 예. 승인, 예. 이 압류인 거예요. 이 압류의 경합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서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나? 그러니까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된다는 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다 알아. 많이 다 하지. 그거 안 하면 강사 못 하지. 모든 강의에서 다 얘기를 해주는데 전부만 무효가 되지 압류는 살아남는다는 얘기를 또 잘 안 해요. 이 얘기를 잘 안 해줘.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야. 판례 어떻게 돼 있나? 전부 명령 무효라고 돼 있지. 압류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도 없으니까 압류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오해하는 게 어때요? 압류의 경합으로 인해서 전부 명령이 무효가 되면 압류도 무효가 되는 줄 알단 말이지. 그러면 압류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게 민사일문의 답이 어때? 매우 편해지는 거야. 매우 편해지고 전부 시효 소멸했다라고, 예, 그냥 쭉, 예, 답이 써지는데 그런 오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돌아오셔서. 강제집행은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예, 형광펜 압류입니다. 압류. 그 다음에 압류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뭐죠? 현금화 절차인데 이게 뭐야? 경매 추심 전부예요. 그쵸? 이 경매는 자 밑에다가 예, 강제 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임의 경매라 그러죠. 예. 임의 경매 할 때도 뭐가 들어가야 되나? 압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3학년 되시면 항상 이제 책에 이제 사례형에서도 나오는데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은 원칙적, 예, 별개의 개념이에요. 예, 별개의 개념인데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지문에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단 말이 있잖아.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는 말이 있으면 경매 개시 결정은 임의 경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강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선행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압류 등기가 반드시 선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예,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뭐 압류 등기를 선행해야 되니까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는 얘기는 압류 등기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압류는 계정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거죠. 계정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거다. 자, 답은 강제집행의 정지는 여러분들 실무 나가시면 이제 많이 쓰실 건데 저번 주에도 한판 깨지고 와가지고 강제집행 정지. 자, A 갑이 을상대로 해가지고 금원의 지급을 구한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금원 지급 구한 소송. 그 다음 1심에서 금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는 뭐가 같이 붙는 데 있지? 아까 가집행이 붙는 데 있지. 가집행이 붙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압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제 경매 개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팼어. 사람한테 패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가지고 얘가 내한테 소재기했는데 한 2, 3천만 원 해가지고 판결 받았어. 그럼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뭐 이래가지고 항소하지. 근데 항소를 해도 돼. 집행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 2, 3천만 원짜리를 내가 돈을 빌려서 막든지 아니면 있는 돈으로 막든지 그게 안 되면 되더라. 바로 나의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개시돼서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럼 난 이 압류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막아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겠죠. 그쵸? 이 현실적인 필요성인데 이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되고 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면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현금으로 공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 나가시면 항상 1심 판결 딱 선고되고 나서 내가 졌다. 그러면 가집행, 가집행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삼성전자의 소송을 수임받아서 했는데 삼성전자가 1억 원짜리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가능할 수 있겠지. 전자에서 물건 싣고 나가다가 차에 트렁크나 뭐 이런 데서 뭐 물건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뭐 옆에 사람이 다쳤다든지 유해약품이 뭐 뿌려졌다.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 소재기하면 어떻나? 100% 깨지겠지. 100% 깨지는 거예요. 그럼 뭐 판결금 나오겠죠. 판결금 나와요. 삼성전자 1억 얻겠어? 아니잖아. 무지막지하게 벌더만 진짜. 하지만 집행이 가능해요. 판결이 나오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마음을 먹으면 어때? 피해자가 집행관을 대동해가지고 집행관 손을 잡고 대표이사실이 컴퓨터에 압류 딱지 붙이겠다고 어때? 찾아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돈 1억 때문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컴퓨터에 압류 딱지가 붙어봐. 어떻게 될 것 같나? 신문에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집행정지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실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 강제집행 정지입니다. 그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건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임의경매죠. 그렇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건 임의경매인데 임의경매도 정지 절차가 있을까? 임의경매도 정지 절차가 있을 수 있죠. 자, 건저당권이 통정의 표시다. 건저당권이 사회행위다. 그럼 어때?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 놓고 얘를 말소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주고 말소를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정지 신청 말고는 없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각 효력. 지겹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거 1교시에 끝내고 빨리 나가야지. 이거 안 끝내고 나가면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힘들어져요. 작년에 요건사실론 첫 시간에 내가 요 강의를 딱 해줬거든. 요 강의를 딱 해주니까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한 명 와가지고 변호사님 수강 신청 취소가 줄이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때?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예, 우리 그 변시에 도전하기 힘듭니다. 자, 가압류는 언제죠? 결정문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압류는 예, 압류 결정물 제3채무자 송달 다 똑같아요. 추심명령 어떻습니까? 제3채무자 송달인데 자, 전부명령만 형광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언제로 소급된다? 예, 제3채무자 예, 소급시로 예,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합니다. 자, 변신문제, 올해 변신문제 다시 보시면 지문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월 1일에 제3채무자 누구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됐다는 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확정일자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송달일이 중요합니다. 자, 전부명령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전부하고 추심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와 추심은 뭐의 집행 방법이다? 채권의 집행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채무자 상대로 해가지고 1억 원 이제 소재기했는데 내가 알기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은행 예금이 한 1억 원이 있더라. 1억 원이 있더라. 그러면 현금 여기 1억 원 들어있는 거 빼오는 게 어때요? 제일 간편하죠. 제일 간편해요. 그쵸? 예, 제일 간편해요. 뭐 경매 신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제일 깔끔하고 간편해요. 한편 이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 권한이 생기려면 최소한 1심 판결 가집행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채무자가 무자력이에요. 응?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의해서 은행한테 아예 뭐 청구하면 되나?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죠. 그리고 청구 취지에다 어떻게 쓰면 되죠? 대의할 때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죠. 누구에게? 자기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어때요? 간편하죠? 유자력이면 어때? 대의가 되나 안 되나? 금전 채권은 대의 채권자 대의 소송 제기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사행시 소송도 마찬가지고 채권자 대의 소송도 마찬가지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대위 소송을 피해서 어떻게든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추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집행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유자력, 무자력에 상관없이 요 채권을 어떻게 해준다? 아예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채권의 이전이에요. 요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니까 이 채권 양도의 범위, 이거 전부 명령의 범위는 뭐의 범위와 똑같다? 채권 양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채권 양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문에, 그러니까 사례형 지문에 채권 양도로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성한다? 예, 전부명령으로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전부명령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채권 양도라면 안 속을 친구들이 전부명령에 낚여서 또 우죽순 날아가거든. 예. 자, 그래서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갖고 있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해준다? 아예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예, 이전시켜주고 이 이전시켜준 만큼 무슨 효과 발생한다? 변제효가 발생하겠죠. 예, 변제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억의 채권이 그대로 이 채권자에게 전부가 됐어요. 전부가 된 이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나? 이 채권이 어떻게 됐나? 양도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전부가 됐으니까 권리 자체가 상실된 거니까 요건 기각 결정이 나와요. 그렇죠? 추심은 자, 또 한번 정리합시다. 추심은 추심 권한의 이전이에요. 채무자가 얘를 상대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판례는 어떻게 본다? 적격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당사 적격이 누구에게 넘어간다?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심이 되고 나서 1억 원의 추심 권한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이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각하 판결을 내려요. 왜? 추심 권한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졌다? 적격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편 그러면 추심은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추심은 지가 받아가가지고 지 포켓, 인마이 포켓을 못해. 후속 절차 뭐야? 배당인 거야, 배당. 배당이에요, 배당. 네. 일단 줄건 부분 한번 보시죠. 전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압류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누구에게?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건멸행위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이러한 권리 이전효로 인하여 압류채무자가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집행채무자 이행청구가 어떻게 된다? 기각이 된다.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언제가 기준이 된다? 형광펜. 예,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추심명령 한번 보시죠. 전부명령은 피압류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이전을 가지지만 추심명령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 유보시키고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을 추심채권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며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추심권한의 상실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이행청구는 어떻게 된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가 됩니다. 이게 우리 민사집행의 기초 중에 기초죠. 한편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시죠. (5천만) 가압류였습니다. 이게 먼저였고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억짜리 5천만 원 가압류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6천만 원짜리 압류 전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다시 6천만 원짜리 압류 추심이 이렇게 쪼로록 들어간 거예요. 자, 5천만 원의 가압류가 있는데 6천만 원 압류 전부 시켜줄 수 있나 없나? 충돌 나지.
왜냐하면 우리 전부 명령의 효력은 어때요? 배타적인 이전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1억짜리에 5천만 원은 얼마? 빠져버렸죠. 그렇죠?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5천만 원인데 6천만 원 주려고 그러면 어떻나? 요 천만 원 부분이 충돌나지. 그치? 예. 충돌나니까 요 부분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압류의 경합이라고 얘기하죠. 압류의 경합이 생기면 뭐가 무효가 된다? 전부 무효죠. 자, 전부 무효. 자, 이제 새로운 거 나와요. 그럼 6천만 원 뒤에 압류 추심된 건 효력이 어떨까? 응? 에이, 어때? 유효야, 뭐야? 어? 유효지? 오케이, 유효야. 유효. 얘가 만약에 추심해가지고, 추심하게 되면 얘 뒤에 무슨 절차 발동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추심해서 돈 갖고 가면 어떤 절차? 배당 절차 해야 된다 그랬지. 배당 절차 개시되면 이 전부 채권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압류가 살아있으니까. 압류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했을 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우선 배당은 못 받고 어때요? 예, 안분 배당 받겠죠. 예, 자, 요렇게 흘러갑니다. 압류 전부, 압류 추심. 예, 조금 쉴 건데 이 법리는 여러분 항상 어떻나 머리 위에 넣어놓고 머리 안에 넣어놓고 절대로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예,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조금만 쉬고 예, 쉬운 거 하죠. 이제 예, 시너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